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7장 이제 들어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진도가 좀 빠르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은 이 책이 분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가도 아주 중요한 내용, 예를 들어서 저 뒷부분에 있는 크로마토그래피는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앞부분을 건너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약간 빠르다고 생각하는 속도로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그렇지만은 저희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대면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도 알 수 없고 제가 질문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교육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그건 저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교수님들도 다 같이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여러분들이 얼마큼 이제 복습을 하느냐. 저는 예전부터 굳이 예습을 하라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 예습을 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그 예습하는 학생은 거의 못 봤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습은 사실 거의 안 했고 복습은 잘 했죠. 자, 한번 봅시다. 7장의 주제는 이제 타이트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타이트레이션, 이게 이제 적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뭐 번역을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적정을 하는데 물방울로 적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전기학 부분에 가면 알겠지만은 이 전자를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전자를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응이 이루어지기도 하니까 너무 이제 적정 꼭 물방울을 똑똑똑똑 떨어뜨린다, 그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타이트레이션, 그리고 그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커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챕터 7에서는요 여러 종류의 타이트레이션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프레시피테이션 타이트레이션을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게 침전 반응이죠. 그러니까 두 이제 이온이 서로 만나서 물에 잘 안 녹는 그런 염을 생성할 때 이제 그런 반응을 우리가 프레시피테이션 리액션, 그것을 우리가 이 타이트레이션 커브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타이트레이션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침전, 그러니까 프레시피테이션 타이트레이션, 그리고 애시드 베이스 타이트레이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창물 형성, 그 컴플렉스 포메이션 타이트레이션, 그리고 산화 환원, 리덕스 타이트레이션, 그죠? 그리고 이제 일렉트로 케미컬,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쿨로메트릭 타이트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타이트레이션 커브가 공통되는 게 있어요. 그 당량점 근방에서는 타이트레이션 커브가 아주 급격하게 점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이트레이션을 통해서 미지의 물질의 농도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타이트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뭐 그런 것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스프레드 시트에 대해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종말점, 그죠? 우리가 타이트레이션을 쭉 해나가면서 언제 이게 반응이 끝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물론 계산하지만은 실제 실험적으로 알아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학생이 스프레드 시트에 대해서 뭐 물어봤어요. 그래서 참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오피스에 와서 직접 제가 이제 이렇게 컴퓨터 띄워놓고서 강의 알려주는 게 제일 빠르죠. 그 학생한테도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요 스프레드 시트에 대한 그 책을 하나 아예 샀습니다. 제가 외국 책인데 그걸 이제 어, 스캔해가지고서 필요한 부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자, 한번 시작합니다. 요 표지에 요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참 대단합니다. 기술 얘기라는 게. 이게 이제 화성의 토양을 이제 연구하고자 이게 이제 로켓에 실어서 이제 화성까지 보내고, 거기서 그 뭐죠, 낙하산 같은 걸로 이런 기기를
기계를 딱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화성 표면에 안착시키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토양도 채취하고 그런 거 여러분 동영상으로 봤을 겁니다. 그 어떤 실험까지 이제 성공했냐면은 여기에 그 뭐죠 헬리콥터 같이 그런 비행 물체를 또 날리는 것도 성공했어요. 어, 이게 가능한 것이 화성은 지구만큼 크진 않죠. 그럼에도 어쨌든 대기가 있습니다. 대기가 있으니까 그 대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펠러를 뭐 달고 해서 비행 물체를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일정 거리를 날아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달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달에서 그렇게 이제 비행 물체를 날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달은 중력이 너무 약해서 제 생각인데 거의 힘듭니다. 물론 아주 가벼운 거는 날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저희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제 이걸 보니까요, 여기 이제 화성 이제 탐사선이 이 기기가 돌아다니면서 토양을 채취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토양에 뭐가 있을 것이냐. 근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 설페이트를 검출한 내용입니다. 한번 자세한 건 여러분들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돼요. 설페이트를 어떻게 검출하느냐? 이게 바륨과 침전시켜서 설페이트를 검출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양에 물론 다 원격으로 다 조절을 하는 겁니다. 다 조정을 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또 이제 무선으로 해서 지구에 이제 전송을 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결론이 이저 화성에 있는 그 토양에 설페이트가 있는데 무게로 약 1.3 웨이트%가 있다. 이제 그죠? 근데 어떤 형태로 있겠느냐? 마그네슘 설페이트로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제 저 모르겠습니다. 그 화성을 사람들이 가서 그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부정적인데 어쨌든 뭐 마션이라는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만약에 혹시 갈 경우에 이 토양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이 있으면은 뭐 식물도 재배할 수 있고 뭐 그러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게 침전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온도 검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타이트레이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대부분의 화학에서 이루어지는 타이트레이션은 볼류메트릭 타이트레이션이요, 어널리시스. 이게 뭐냐, 부피를 재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이 부피를 재서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질량을 측정해서 분석할 수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부피를 재서 측정하는 것은요, 이 장치가 간단해요. 그죠? 이제 뷰렛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 뷰렛에서 이 일정한 분량, 일정한 양의 이제 부피를 아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커를 열면은 이게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볼리메트릭 어널리시스가 단점이라면은 이 온도가 정확히 컨트롤이 안 되면은 아주 극도로 정밀한 실험은요 하기 힘들어요. 왜냐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은 이 이제 대개 이제 수용액이고 뭐 수용액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액체가 부피가 변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험할 때는 뭐 그런 거 뭐 변화가 적다고 생각해서 하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 그는 또 어떤 저 타이트레이션이 있느냐? 그래비메트릭 타이트레이션 그 아마 저 뒤에 좀 이따 나온 그때 잠깐 말씀드릴 텐데 그거는 뭐냐? 무게를 재는 겁니다. 질량은 온도가 달라도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밀한 실험이 가능한데 그러면은 아예 이 저울 위에서 실험을 해야 돼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그래서 대개는 볼리메트리 어널리시스를 주로 한다. 거의 저는 무게재서 타이트레이션 하는 경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지만 장점이 이제 있습니다. 음, 금방 말씀드린 그런 아주 장점이 이제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용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타이트런트와 어넬라이트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 보면은 뒤에 ANT 또는 ENT도 가끔 있어요. 어쩔 번트 할 때는 ENT가 되는데 타이트런트 그리고 여기 보면 YT 있죠. 어넬라이트 근데 YT 아니고 어떤 가끔은 IT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럼 뭐냐 ANT나 ENT가 붙으면요 이것은 어떤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가 그때 그 물질에 대해서 타이트런트
그리고 이제 수동적인 역할, 그죠? 그러니까 능동자가 있으면 수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그런 역할을 할 때 뒤에다가 YTE 또는 ITE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타이트런트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 거요. 좀 이따가 뭐 저 그림도 나겠지만은 뷰렛이 있어요. 밑에 이제 비커가 있습니다. 비커에다가 분석 물질을 집어넣고 위에 뷰렛에서 뷰렛에 이제 뭡니까 용액을 채우고, 그러니까 농도를 알고 있는 그 용액을 채운 다음에 이제 조금씩 똑똑 떨어뜨리죠. 그럼 위에 있는 그 물질을, 그런 용액을 우리가 타이트런트라고 합니다. 왜냐? 그것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그죠? 이게 이제 첨가가 돼서 반응을 하는 것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우리가 타이트런트,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됐어요. 이제 뷰렛에서 이제 델리버드되는, 그죠? 이제 이게 이제 뭡니까? 적과되는 그런 용액이다. 어넬라이트는 뭐예요? 밑에 있는 분석 물질은 비커에 있는 물질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위에서 이제 똑똑 떨어지는 거, 그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분석물을 어넬라이트로 우리가 취급하고, 그 저 표준 물질, 그죠? 농도를 알고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타이트런트로 되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이트레이션 할 때 이게 아주 기초적인 그 조건이 있어요. 뭐냐, 일단은 반응의 평형상수가 아주 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반응이 거의 다 완전하게 가야 됩니다. 이게 평형상수가 작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역반응도 좀 일어나죠, 상당한 부분. 그러면은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평형상수가 커야 된다.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또 반응은 상대적으로 좀 빨리 진행돼야 돼요. 이게 이제 위에서 저 타이트런트를 저가를 했는데 이게 반응이 느려요. 그죠? 반응이 뭐 1분, 2분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가끔가다 반응이 느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제 타이트런트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많이 들어가면은 반응이 빨리 일어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적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역적정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이제 필요할 때 앞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때그때 다시 보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틀런트를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제 첨가를 하죠. 그죠? 그 이제 빨리빨리 이게 소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밑에 있는 거를 잘 용액을 저어줘야죠. 그래야지 이제 이게 조금 떨어질 때 이제 순간적으로 이게 잘 퍼지면서 농도가 일정하게 균일한 농도로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넬라이트는 이제 반드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그러니까 비커에 있는 그 분석 물질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소모가 돼야 되죠. 그게 바로 이퀴밸런스 포인트. 그리고 이제 당량점 또는 실험적으로는 종말점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산염계 산화하는 반응, 컴플렉스 포메이션, 작물 형성 반응, 그리고 침전 반응에 대해서 모두 다가 이 타이트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제가 덧붙였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죠? 쿨로메트릭 타이트레이션 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자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셋업을 합니다. 이런 셋업.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뷰렛이 있어요. 이제 뷰렛에 이제 타이트런트를 채우고 요 끝 팁에까지 채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좀 플라스크가 있죠, 그죠? 뭐 비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물이 다른 데로 튀어나가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좀 플라스크 이런 형태가 좋겠죠. 그래서 밑에서 요거를 스터링을 막 해요. 왜냐면 이게 똑똑 떨어질 때 스터링을 안 하면요, 떨어뜨리는 요 부분의 농도가 높지 이게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이거를 저어주면서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은 어떤 반응을 여기 예를 들었냐면은 이 옥살릭 애시드라고 있어요. 그죠? COOH 요게 옥살릭 애시드인데 이 이것을 어넬라이트, 그러니까 이것이 농도를 결정하고 싶다. 뭐를 이용하느냐? 그중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요거를 산화시키는 거거든요. 펄망가니트가 있습니다. 그죠? 펄망가니트. 이거를 이제 위에다 집어넣는다. 요 뷰레시다. 그럼 이게 타이트 런트가 되죠. 그죠? 요거는 어넬라이트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아주 강산, 이게 프로톤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산성 조건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반응시켰더니 이렇게 요게 이제 반응 프로덕트죠. 여기서 잘 보시면은 뭐 중요한 점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타이트레이션을 이용해서 분석을 이제 하고자 할 때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이 반응식을 알아야 돼요. 그죠? 반응식을 이거 모르면 뭐 계산을 못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반응이 완결돼야 된다고 그랬죠. 평형상수가 무지 커야 되죠. 이것은 평형상수가 무지 큽니다. 그리고 반응이 빨리 이제 진행돼야 되죠. 이것도 반응이 무진장 빨리 진행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이제 종말점, 그죠? 그러니까 당량점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비근하게 쓰고 정확한 방법이 바로 색깔 변화입니다. 뭐 지시학을 쓰기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 요 오넬라이트나 타이트런트 둘 중에 하나가 색깔을 띠고 있으면은 그건 아주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예요. 굳이 지시학을 안 써도 됩니다. 요 경우는 뭐가 색깔을 띠죠? 요 타이트런트인 이 펄망가네이트가 퍼플색을 띠요. 아주 강한 퍼플색. 그러니까 보라색을 띱니다. 그래서 요것이 위에서 떨어뜨리면서 요 이제 요 밑에 요 색깔 변화를 보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분석 물질인 옥살릭 애시드가 이건 색깔이 없어요. 이게 이제 남아 있는 동안에 이거 떨어뜨리면 이게 점점 소모가 되더라도 어쨌든 남아 있겠죠. 당량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용액의 색깔이 없겠죠. 요것만 색깔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오넬라토랑 반응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금방간 이가 이온으로 됩니다. 그런 다음에 딱 당량점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약간만 첨가가 돼도 이것이 이미 옥살레이시드는 다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요 첨가되는 요 퍼망가네이트는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강한 색깔을 띠기 때문에 조금만 초과가 돼도 금방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색깔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종말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당량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퀴밸런스 포인트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